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44명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 나흘째인 어제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2만 3천여 명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각 학교들이 개학에 들어갔죠.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 학생들의 매일 등교가 시작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방역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서 안전한 학교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경제 전문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도 살펴봅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휴 사이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전국 1일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상황은 조금 어떤가요?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으로 어제보다는 10여 명 하락했지만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319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0명, 경기 101명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밖에 인천이 10명, 부산 17명, 나머지 지역은 10명을 밑돌았습니다. 서울은 음식점과 병원, 경기 지역은 직장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박스 제조업장에서 하루 만에 직원 1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관련 확진자가 순식간에 20명을 넘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0시까지 국내 백신 접종은 2만 3,086명에게 완료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1,606명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오늘도 100명대 확진자가 나왔죠? 네, 연휴 사이 검사 건수 감소에도 서울의 확진자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27일 120명에서 출발해서 28일에 92명으로 소폭 떨어졌다가 오늘 집계인 3월 1일 하루 확진자는 다시 122명으로 올라섰는데요. 이 중 국내 발생이 120명, 해외 유입이 2명으로 국내 발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가 줄지 않는 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 여의도 칵테일바의 경우에는 지난달 25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식당 방문자와 가족, 지인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어제까지 관련 확진자 12명이 확인됐습니다. 동대문구의 종합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입원 환자 1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환자와 간병인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고 외래 진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직원과 환자를 추적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현황 전국적인 상황과 서울시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 위험지도 살펴볼 텐데요. 연휴 동안 세종 군부대에서 군장병 집단 감염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군부대에 근무하는 장병 1명이 어제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장병은 지난달 말부터 발열과 두통을 겪다가 국군 대전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방역당국이 밀접 접촉자를 비롯한 부대원 전원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부대에 복무하는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은 장병과 종사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57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방부는 국내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14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되지만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또 방역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변수는 바로 개학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또 풀리는 날씨에 봄나들이까지 늘어나면서 집단 감염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 당국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방역당국이 재확산 위험 요인으로 꼽은 건 크게 4가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3월 등교 수업, 또 산밀 환경의 제조업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이동량 증가, 마지막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인데요. 우선 정부는 학교 내 공용 공간과 기숙사를 점검하고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제조업과 사업장 등 감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 실태 점검표를 마련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집단이든 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충분히 지키는 것이 안전하게 예방접종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TBS 보도본부 서유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344명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이고요. 이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 344명 확진자가 나올 때 검사 건수가 어제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휴일부터 따져보면요. 그때 확진자가 356명 나올 때 검사 건수가 2만 1,000여 건 정도 되었는데 월요일, 어제 3월 1일 날 휴일인데 이때는 355명 나올 때 검사 건수가 1만 6,700여 명으로 줄었는데 차이가 많이 오늘은 나네요. 네. 344명, 한 확진자는 10명 정도 줄었습니다만 검사 건수는 더 줄어서 1만 6,221명입니다. 이것은 평일에 대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양성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양성률이 2.12%, 오늘도 양성률이 여전히 2.12%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처럼 거의 3배 정도로 검사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네. 확진자가 거의 450명에서 500명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가 개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이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긴장도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지만 검사 건수가 많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확산세를 이끄는 것 역시 집단 감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단 감염이 줄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선은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곳곳에 이미 많은 감염자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추적을 못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감염자들이 어떤 하나의 상황, 그러니까 산밀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확진자를 대거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바이러스 밀도가 굉장히 높고 확진자가 많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계속 확진자가 집단 감염을 만든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학이 되고 이동이 자유롭고 이렇게 되면은 또 산밀 조건이 되면서 확진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그 개학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초중고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데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생 그리고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괜찮을지 걱정이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한 1년 우리가 이제 한 6, 7개월, 한 7, 8개월 전이겠죠. 그때 이제 등교 개학을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바이러스 밀도가 너무 높고 학교라고 하는 거에
개학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저는 개학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개학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거의 1년 동안이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개학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학이 여전히 이제 3밀 조건이 조성이 되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건강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개학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난 1년을 되돌이켜 보면은 학교에서 감염 확산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일어났었고 네. 감염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통제를 상당히 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개학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선생님들도 이제 충분히 숙지가 되었고 학생들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규칙을 잘 따르기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는 더 상황이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되고 또 고3도 매일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그다음에 고1, 2는 이제 매일 등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이 더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우리가 짚어볼 게 하나는 이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통제를 잘 듣고 선생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된 예가 훨씬 적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쵸, 애들이기 때문에 예. 집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돌봄 기능을 좀 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셋째는 이 아이들이 계속 친구와 어울리면서 이제 사회성, 인성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고려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수업을 따라가거나 배움을 받기가 아주 부족한 아이들인데 집에서 그걸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학력 격차도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다각적인 면 때문에 오히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애들인 경우에는 오히려 격일로 학교를 등교하거나 또는 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1.5단계에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의 밀집도 상황을 감안해서 매일 등교하는 그런 학교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등교는 이전의 그런 우리 경험 또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과 감안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건강이 가장 최우선으로 우선시 돼야겠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다양한 시각으로 이 등교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부에서는 교사가 우선 접종 대상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우선 접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앞당겨질까요? 제가 볼 때는 앞당겨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백신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사가 만일에 먼저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학원 강사 문제도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통한 그런 어떤 확산을 염려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한번 권고를 드린 게 있는데 저는 백신 공급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오히려 고3은 그 어떤 연령층보다 빨리 접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고3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올 1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지역마다 감염 확산이나 방역 수준 또 확진자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고3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수능일 수 있고 수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 또 공정한 관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3들이 적어도 1년 동안 충분한 그런 공정성을 담보한다. 또 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면서도 감염 확산을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3에 대한 백신 접종은 그 다른 연령층보다도 백신만 충분하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 한 해 고3 학생들이 정말 고생하고 그 설왕설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백신 접종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닷새째인데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된 것은 제일 먼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되었는데요. 이게 현재까지 약 2만 2천여 명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약 900여 명 정도 1차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총 2만 3천 명 가까운 분들이 접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 이제 접종이 된 건데요.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다 예측이 된 경증 부작용, 그러니까 뭐 열이 난다든지 좀 피로하다든지 이런 경증 부작용만 앓고 있고 이 두 백신 모두 다 중증 부작용은 한 차례도 보고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되고 있고 사망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접종과 관련해서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주사기도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이 주사기로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6회에서 7회로 늘려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두고 좀 여러 의견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없을까요? 우선 이제 이 주사기가 최소 잔량 주사기라고 해서 가능하면은 버리는 양이 없도록 이제 만들어진 그런 주사기인데요. 화이자 백신은 한 번 접종할 때 0.3cc를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0.3cc가 이제 5명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5명분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약간 많이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기 안에 넣을 때 끝에 공기가 없도록 해서 몇 방울을 버리고 그렇죠, 또 이제 혹시라도 부족할까 봐 다소 좀 더 넣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은 6명분은 확실히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실력 있는 분이 하게 될 경우에는 7명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6명분 원래 이제 화이자 백신에서 공급을 할 때는 5명분으로 했는데 이 주사기를 이용하면은 확실히 6명분까지는 되니까 당국에서도 6명분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7명분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7명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나 다른 어떤 저용량의 투입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6명까지는 뭐 권고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은 0.5cc를 한 번 주사하거든요. 이때도 다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주사기를 쓰게 되면은 12명분은 확실히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명에서 추가되는 13 또는 14 이것은 권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이자는 원래는 5명인데 6명까지는 괜찮아 보이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0명분까지는 괜찮은데 12명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이상은 권고하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정말 지금 얘기 들은 것만 보면 좋은 효과만 있는데 현장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지금 한 명 접종이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분량이 많아지면 1,000만 명을 이제 접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1,000만 명, 1,100만 명, 1,200만 명 이렇게 막 풀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명분을 가지고 6명까지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해도 만들 수가 있는데 7명분을 만드는 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7명분을 하라. 만일 이렇게 지침이 결정이 되면 이게 이제 부담이 생기면서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불필요한 그런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5명을 가지고 이 주사기를 하게 되면은 6명까지는 나오니까 그거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지만은 7명까지는 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당국의 입장이고 저 자신도 7명까지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의 요소가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권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바로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면역력은 언제부터 생긴다고 보면 될까요? 어떤 백신을 맞든지에 상관없이요. 일단 백신은 대부분 이제 곧 말씀드릴 얀센 백신과는 달리 다들 백신을 2번을 접종하게 됩니다. 네. 2번을 접종하는데 통상 첫 번째 백신을 접종해도 면역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1주, 어떤 분은 1주 될 때부터 면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분은 1주에서 2주 사이에 면역이 형성이 되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면역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2번을 맞느냐 하면 첫 번째 맞는 것을 프라임이라 그러고 두 번째 맞는 거를 부스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임은 1차 접종을 해서 우리 몸을 일깨우고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되면 부스팅, 그러니까 증폭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부터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일주일부터 면역 효과는 어느 정도 생기는데 부스팅을 해야 면역이 더 극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접종을 하고 나서부터 2차 접종을 하고 나서까지는 충분히 면역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든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2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도 나는 2차 접종을 했는데 아직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나도 100% 보호 효과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분들은 보호 효과가 다소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다 하더라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위생은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1차를 맞는다고 해서 다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수칙에 주의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조금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건 없을까요? 이제 사람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95%의 보호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95명은 보호 효과가 있는데 5명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다 했는데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 번 맞았을 경우에는 보호 효과가 30에서 5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완전히 감염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중증으로 빠지지 않고 경증에 머무른다. 이게 백신의 효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해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존재하게 되고 백신 접종을 한 나는 백신 접종을 해서 보호 효과가 되는 95%에 속할 사람인지 아니면 감염이 될 수 있는 5%에 속할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나를 통해서라도, 즉 백신 접종을 한 나를 통해서라도 감염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백신 접종이 되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에 철저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거리두기도 당국에서 권고하시는 것을 지켜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잖아요. 근데 2차 접종은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백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다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8주에서부터 12주 때가 될 때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3주째에 접어들 때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이런 지침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해당되는 그 기간에 2차 접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CDC가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2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화이자, 얀센 같은 경우는 많이 이야기를 나눠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존슨앤존슨은 어떤 백신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존슨앤존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뭐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서 온 바이러스를 가지고 제조를 했고 얀센 백신은 사람의 아주 부드러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개발을 한
두 백신 다 생백신입니다. 살아있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번 접종을 하지만 얀센 백신은 1번만 접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호 효과는 거의 뭐 80%를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콜드 체인이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영상 2도에서 8도에 배송, 운송, 보관 이런 게 다 가능하고요. 2도에서 8도에 보관하더라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보관을 하면서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포가 용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각 의료기관에 배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 의료진들이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량 생산도 굉장히 용이해서 얀센 백신을 아주 대규모로 접종을 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급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효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면 몇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요. 또 하나가 남아공발 변이가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관찰된 그런 변이 이것은 남아공하고 다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국의 변이는 비교적 확산이 좀 빨라 보이고요. 남아공 변이는 상당히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뛰어난데 다행스럽게도 이 변이는 확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보다 남아공 변이는 확산이 좀 더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은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힘은 크지만은 확산이 빨리 안 일어나기 때문에 주류가 되기가 어려워서 남아공 변이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국발 변이는 확산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는 다행인 게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남아공 변이가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백신이 상당히 공경에 처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변이가 확산이 잘 안 되고 또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은 약한 영국발 변이는 오히려 확산이 많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다 이제 묶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의 백신은 모든 백신 종류가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좀 공격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남아공 변이가 이 백신들을 좀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신들이 다 남아공 변이를 퇴치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아공 변이가 확산을 잘 못 시켜서 그런 점에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국발 변이는 확산이 잘 되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주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오히려 영국발 변이는 모든 백신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백신들이 영국발 변이가 나오기 전 이 코로나19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백신들이 다 잘 작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발 변이가 되었던 남아공 변이가 되었던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모든 백신이 다 잘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이 백신을 접종하는가 이게 우리한테는 더 큰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낮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확산세가 높아지거나 하진 않을까요? 남아공 변이 자체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확산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더 확산이 되려고 하면 추가적인 변이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남아공 변이에서 확산도 더 용이한 추가 변이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이제 위협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변이는 우리가 계속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추적하거나 해서 그런 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혹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코로나 현황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잘 살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의 상황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11월에 집단 면역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11월 달에 이제 집단 면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11월을 무턱대고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올 11월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겨울로 진입하게 되는 위험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겨울에 보는 것처럼 거의 100명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도 만일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않으면 1,100명, 1,200명까지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1월 말까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로지 백신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백신의 공급만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11월 말까지는 정부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겨울에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정부 당국은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백신 공급을 확실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꼭 방역 수칙, 개인 위생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정이 됐죠.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1조 때보다 많을 것이다,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는 19조 5천억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단 기존에 좀 하려고 했었던 것이 4조 5천억이고요. 아마도 오늘 결정되게 될 텐데 15조 원을 이제 추경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둘을 합치면 19조 5천억이 이제 되게 되는 1차 때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9조 5천억인 초대형 규모이기는 하지만 보편이 아니라 선별 지급을 네.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하게 되느냐? 기존의 소상공인 분들을 5개 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가령 이제 5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내내 영업 금지를 받았다든가 네네. 가장 강도 높은 집합 금지를 받았던 곳에서 500만 원 지원이 되게 되고요. 이 밖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 같은 이제 부대 비용도 6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 500만 원을 받는 곳에서 150만 원까지 받으면 최대 650만 원을 받는 그런 대상자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좀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선별 직업을 할 때 좀 빠져 있었던 분들 중에서 노점상이라든가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특별하게 일용직이라든가 잡히지 않는 분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거죠. 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지금 50만 원을 또 지급하게 되고요.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을 때 그 자녀, 이 대학생에 한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50만 원을 또 지원하게 된다. 그다음에 프리랜서 중에서도 근거가 없었던 프리랜서 네네. 아마 있었으면은 그동안에 1차, 2차, 3차 때 받았을 텐데 이 제외된 프리랜서까지도 이번에 포함이 돼서 3차 때 받았던 분이 약 한 36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앞서 말한 것처럼 자료 없는 노점상 부모 폐업에 대학생 합쳐서 200만 명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560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정말로 두텁게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보면 대상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됐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제외됐던 분들이 다시 이제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 달여의 진통 끝에 4차 지원금 규모가 확정이 됐지만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네. 이번 논란은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공정성 시비와 형평성 시비 계속 나왔던 지적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보편 지급을 원하는 쪽에서는 과연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들고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몇몇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노점상 분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죠. 과연 이분들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또 하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대학생 부모가 실직했거나 폐업했을 때 그 자녀 대학생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과연 대학생이
이번 코로나19에 직접 타격받은 계층이냐, 그 부모를 지원하는데 또 그 자녀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중 지원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그동안의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소외됐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지금까지는 연매출 4억으로 다 쪼개놨는데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사업을 크게 하는 뭐 식당을 1층, 2층에서 이제 종업원들도 많이 쓰고 뭐 대형 고깃집 같은 곳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이 더 컸죠. 왜냐하면 그곳들은 배달도 안 되니까. 근데 다 그동안은 제외가 돼 있어서 이번에는 연매출 기준을 10억까지 상향 조정했거든요. 뭐 연소득으로 1억 이상이 되는 그런 소상공인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같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곳들인데 왜 지원하느냐라는 또 그런 형평성들이 나오고 이런 공정성에서 또 어떤 공정성이 나오느냐. 샐러리맨 분들이 왜 이 소상공인만 이렇게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만 지원을 하느냐. 우리도 월급도 뭐 끊길 때도 있었고 받아야 될 성과급도 못 받고 뭐 이런 수당도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또 샐러리맨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또 이런 좀 형평성 논란들이 나오고 있고 야권에서도 이것이 보궐선거를 앞둔 뭐 인심 쓰기 아니냐라는 정치적 공세들 나오고 있고요. 뭐 재정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15조를 추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9조 원대, 10조 원은 적자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라 빚 문제 또 이런 또 하나 쪽에서는 이슈와 논란도 좀 상존해 있다. 이런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각자의 입장과 시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분들은 생계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좀 가슴 아프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참 마음만은 씁쓸하네요. 네. 자, 백신 접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경기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겠죠. 네.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변이 바이러스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지만 일단 시장과 전체적으로 경기 체감하는 것들을 보면 백신에 대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막 걱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것도 그 이면을 역설적으로 보면 경기가 풀릴 것 같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를 좀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종목 회사를 말해서 그렇지만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곧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건 아직 뭐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주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마 18일 상장이고 3월 9일에서 10일 정도에 뭐 공모주 청약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또 노바백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과 또 실물 경제에도 좀 반영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와 함께 수출이 늘어난 것도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수출 증가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짧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높아지고 있고요. 1월 같은 경우에 20% 넘게 수출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 1월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2월이 9.5% 증가를 했고 절대적 수치로도 2월 수출액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고 품목으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뭐 우리나라의 투톱, 또 쓰리톱이라고 하는 석유화학까지도 달려줬고 바이오헬스가 이제 규모 면에서야 앞에 이 삼총사를 못 이기지만 증가율은 굉장히 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만 경기 풀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출 상대국들이 굉장히 경기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유럽연합 같은 데에서가 빠르게 경기 회복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출 증가율로 보면 역시 유럽 쪽에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중국, 유럽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 이것은 바꿔 말해서 뭐겠습니까?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미국인데, 미국도 좀 빠르게 회복되기를 또 백신 효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살기 좋은 나라 8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고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국내 노동시장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 이야기는 잠깐 그렇습니다. 해주실까요? 이제 우리도 체감해서 느끼죠.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에 강했던 이제 만나서 하는 대면 접촉 사업들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고요. 반면에 이 언택트 쪽은 커지고 그런 양극화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